여러분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모르는 게 없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몇 년 전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남편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진짜 무섭다고 하잖아요. 늘 참고만 살던 남편이 처음으로 폭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글솜씨 없는 40대 주부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을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는데요. 뭐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고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돼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구석이 있었어요. 연애 시절엔 그 이유를 몰랐는데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늘 형과 비교당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날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입에선 끊임없이 아주버님 얘기만 나왔죠. 우리 영철이가 옛날부터 어찌나 똑똑했는지 그 TV 프로 그거 뭐더라? 그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영재들이나 신동들 소개하는 방송 거기에서도 출연 제안이 왔었거든. 영철이가 괜히 유명해지는 거 싫다고 해서 출연 안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머리 좋기로 유명했다 이 말이야.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도 한 번에 합격하고 지금 사업하기 전엔 땡땡 회사 다녔었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회사. 너도 알지? 그럼요 어머님. 안 그래도 영준 씨한테 형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영준이 얘 입장에서도 자기 형이 자랑스럽겠지. 지금도 영철이가 영준이 버는 돈의 10배는 더 벌거든. 우리 영철이가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수완도 장난 아니야. 이 얘기만 해도 어지간한 드라마 한 편이 뚝딱 나올걸? 처음에 영철이가 잘 다니던 회사 3년 만에 때려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난 한번 해보라고 했어. 집까지 팔아서 사업자금 대줬다 이 말이야. 왜? 난 우리 큰아들 믿었으니까. 그래서 보란듯이 지금 대박 나가지고 달에 몇 천씩 벌고 있지 않겠니? 이번에 지역신문에도 성공한 CEO 특집인가 뭔가에서 실렸다고. 한번 볼래? 저는 저희 결혼이나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승전 아주버님 얘기만 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그만 좀 하라며 민망해할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시어머니가 유독 아주버님을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이죠. 사실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 듣던 아주버님과 달리 저희 남편은 평범 그 자체의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도 공부든 운동이든 늘 중간 정도였다 하고요. 회사에서도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는 편이었죠. 남편 스스로 자신은 특별히 모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욕심이 없어서였어요. 어릴 때부터 형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컸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뭘 할 때 반드시 잘해야겠다, 꼭 해내야겠다 이런 향상심이 없었어요. 워낙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순한 성격이기도 했고요. 만약 제가 시어머니였다면 남편에게 내게도 형과는 다른 재능이 있다, 너도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어떻게든 보듬으려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반대 방법을 택하셨어요. 두 형제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주버님에겐 당근만, 또 저희 남편에겐 채찍질만 하신 거였죠.
결혼하고 돌아온 첫 명절에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쯤에 시어머니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고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났다면서 아주버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컴퓨터요?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데요? 아이, 잘 나오던 인터넷이 안 돼. 원래 껐다 켰다 하면 됐는데 이젠 그 방법도 안 통하고. 아, 영철이 네가 좀 봐주련? 넌 똑똑하니까 보면 바로 알 거 아니냐. 글쎄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아주버님은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한참을 컴퓨터와 씨름했어요. 그동안 저와 형님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하지만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까지도 아주버님은 컴퓨터를 고치지 못했고요. 결국은 멋쩍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이과 나오긴 했는데 컴퓨터 쪽은 잘 몰라서 그냥 수리기사 부르는 게 낫겠어요. 그러냐? 너도 어떻게 못할 정도면 정말 심하게 망가지긴 했나 보네. 바이러스인가 뭔가 뭐 그런 거 걸린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모자 간의 대화를 듣다 슬쩍 남편을 바라봤어요. 사실 남편이 옛날부터 컴퓨터 쪽으로는 조예가 깊어서요. 같이 회사 다닐 적에도 직원들 컴퓨터가 고장나면 남편이 다 고쳐주곤 했거든요. 제가 그 모습에 반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가족인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걸 까맣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묵묵하니 밥만 까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슬쩍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좀 봐봐. 당신 컴퓨터 잘 고치잖아. 됐어. 그냥 수리기사 부르면 되지. 에이, 당신이 고칠 줄 아는데 못하러. 옆에서 같이 있던 형님이 저희 대화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서방님이 컴퓨터 잘 고친다는데요? 한번 맡겨보세요. 뭐, 영준이가? 네, 동서가 그러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주버님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그 시선에 괜히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같이 회사 다닐 때 컴퓨터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다 남편을 찾았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럼 네가 한번 고쳐봐라 하셨고요.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에게서 바통 터치를 받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심 못 고치면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다행히 30분도 안 돼 남편이 방 밖으로 나오더군요. 이제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진짜 고쳤다고? 네 형도 못한걸? 인터넷 모뎀 연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드라이브 새로 다운받아서 다시 깔았으니까 이제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인터넷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자 기뻐 보이기보단 얼떨떨해 보이시더군요. 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영준이 네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줄 몰랐구나. 하긴 뭐 옛날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오락실이랑 PC방 같은 데 열심히 다녔으니까. 네 형은 뭐 공부만 하던 범생이었으니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겠지.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말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만약 아주버님이 고쳤으면 역시 우리 아들이라는 둥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그 뒤로는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뭔가 해주면 손톱만한 것도 거대하게 부풀려 좋게 말했고요. 남편이 뭔가 해주는 건 대단치도 않다는 듯이 굴더군요. 남편이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었죠. 단순한 비교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온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는 고기나 생선같이 귀한 반찬은 아주버님 앞으로 밀어주기 바빴고요. 어디서 남자에게 좋다는 약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늘 아주버님을 우선시했죠.
또 몰랐는데 이 결혼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땐 돌아가신 시아버지 보험금에 모아둔 돈까지 탈탈 털어 아파트를 사주셨는데요. 정작 저희가 결혼할 땐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으셨죠. 사실 유산이란 건 엄연히 자식들도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챙겨주지 않으신 거예요. 서운했지만 뭐 남편 성격에 그걸로 따진다든가 소송을 건다든가 할 위인이 아니라서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갔죠. 물론 남편이 그 부분에 있어선 제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건 형 사업 시작할 때 다 써버렸고 지금 우리 집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뿐이거든. 근데 그걸 팔 수는 없으니까. 형한테도 얘기해봤는데 지금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다 할 수익이 없다네.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회사 근처에 빌라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당신 근사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됐어. 내가 뭐 당신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대신 어머니 노후는 큰형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아버지 재산이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노후 비용 생각하면 그게 그거일 거야. 남편이 결혼하면서 형제끼리 이런저런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 유산을 아주버님이 다 가져간 대신 시어머니 노후는 아주버님이 책임지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살고 계시던 집은 저희가 갖는 걸로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버님네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한 것도 없었죠. 다달이 챙겨드리는 생활비나 용돈도 아주버님네와 반씩 부담했고요. 어머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이 특별한 날에 식당을 예약한다거나 선물을 사는 건 오히려 남편이 도맡아 하는 편이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혼자 사시다 보니 집에 전등을 간다든지 수도관을 고친다든지 남자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꼭 저희 남편을 호출하곤 했어요. 그럼 남편은 따로 연차를 내거나 아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들르곤 했죠. 상대적으로 사업해서 시간 여유가 있는 건 아주버님 쪽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아주버님이 일부러 그런 걸 떠넘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그런 걸 부탁하면 그냥 돈 주고 전문가를 쓰라고 하는 편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돈 아깝다는 시어머니 말에 마음이 약해져 자기가 해결하려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때까진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의 차별 아닌 차별에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며 넘겼는데요. 한 번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시어머니 가방 선물을 사왔어요. 명품이긴 했지만 크기가 작아서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크게 감동받아 했어요. 이렇게 비싼 걸 뭐 한다고 샀어? 엄만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면세가로 저렴하게 샀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막 쓰세요. 역시 우리 아들. 사업 시작하더니만 배포가 남달라졌네.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굳이 저희 남편을 걸고 넘어졌어요. 영준이 너는 아직도 그 마케팅인지 뭔지 아는 회사 다니고 있니? 네, 아직 잘 다니고 있죠. 그냥 때려치고 너네 형 회사로 들어가라니까. 언제까지 그 작은 회사에서 빌빌댈 거야? 잘난 형 두고 못하러 고생을 해. 에이, 형한텐 형만의 길이 있고 저는 저만의 길을 가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 사내 자식이 저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실은 그쯤에 아주버님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회사에 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몇 번이고 저희 남편에게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섭섭치 않게 대우해 주겠다면서요. 그때마다 남편은 거절했고요. 가족끼리 사업하다 사이가 틀어져 절연까지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요.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내심 남편을 괘씸해하는 것 같았어요. 윗사람인 형이 얘기하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걸핏하면 남편에게 형 회사로 들어가 일을 도우라고 잔소리하셨네요. 네 형이 뭐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거겠니? 네가 그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에서 고생만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바보같이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됐다고만 하니... 시어머니의 쓴소리에 남편은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로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모습에 참 속상하기도 했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말처럼 당신에겐 당신만의 길이 있는 거니까. 괜히 형이랑 비교하면서 주눅들 거 없어. 그러자 잠자코 앞만 보며 운전하던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지금 나 위로해 주는 거야? 아까 내가 불쌍해 보였어?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미운오리 새끼라는 동화 알지? 부모 형제에게 구박받던 미운오리가 알고 보니 백조였다는 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당신도 나중에 멋진 백조가 될 미운오리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잖아. 같이 회사 다닐 때도 당신은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 회의 때 내는 아이디어마다 정말 탁월했고 당신만의 통찰력이 있었지. 하지만 당신은 항상 아이디어만 내고 그 공을 상사나 다른 동료들한테 돌렸잖아. 난 그게 당신이 형 뒤에 숨어있던 게 익숙해져서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 당신도 충분히 앞에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의 눈에서 벼랑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가방에 있던 휴지를 꺼내 건네주자 남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같은 놈 믿어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 말처럼 어쩌면 난 어머니랑 형 때문에 내 가능성을 지레 낮춰본 건지도 모르겠어. 사실 형이 지금 하는 사업도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거거든. 그런데 형이 듣더니 괜찮을 것 같다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선 거야. 생각해보면 매사 늘 그런 식이었어. 내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다 형이 선수 쳐서 가져갔지. 물론 그걸로 형을 탓하는 건 아니야. 형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내가 지레 겁먹고 포기한 거니까. 다만 이제 나도 변하고 싶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나도 내 힘으로 백조가 되어볼게. 남편은 그 다짐대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옛날과 달리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주요 프로젝트에 앞장서서 성과를 냈죠. 그 덕에 남편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요. 기억 후 회사 최연소 팀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뱀의 머리가 되느니 용의 꼬리가 낫지. 그렇게 코딱지같이 작은 회사에서 승진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일만 죽어라 더 하게 되겠지.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너희 형 회사로 들어가.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최연소 팀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렇게 자꾸 남편을 깎아내리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좋은 소리도 듣기 좋은 건 한두 번이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어머님 가끔 이 사람한테 좀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회사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는데 그냥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버님한테는 별거 아닌 걸로도 맨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면서 도대체 이희한테는 왜 그렇게 박하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늘 고분고분 순종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그 뒤로 저는 완전히 시어머니 눈밖에 났어요. 그래도 저와 형님을 차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명절에 불 앞에서 전부 치는 거나 설거지같이 힘든 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요. 형님에겐 제기 닦기같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만 시키시더군요. 또 아주버님이나 형님 생일은 거하게 챙기면서 제 생일이랑 남편 생일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감히 니들이 나한테 대들어? 괘씸한 것들 하는 마음이 다 읽히는 행동이었죠. 뭐 제가 워낙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쯤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돕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남편이 마케팅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다양한 고객사를 접하면서 시야도 넓어졌는데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구독 서비스라고 고객들에게 다달이 돈을 받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에 남편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보, 내가 볼 땐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거든? 이런 건 원래 초기에 자리 잡는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늘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남편이 그런 결심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응원했고요. 남편은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차츰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통장에 매달 어마어마한 금액이 꽂히기 시작했죠.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아주버님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경쟁사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몇 년 사이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주버님도 회사를 접느냐 아니면 시장을 넓히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아주버님이 택한 방법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당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이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미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땡겼었던 터라 더는 사업 자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주버님네는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집이 아무래도 너무 오래돼서 말이야. 주방 인테리어도 구식이고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하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머님 좀 너희가 모실 수 있을까? 한 3, 4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린 집사람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의 제안에 남편은 우선 제 의견부터 물어봤어요.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된 건 사실이었지만 뭐 평생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서너 달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요.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했어요. 저희가 쓰던 안방도 비워드리고요. 침대나 가구 같은 것도 다 새 걸로 맞춰드렸죠. 평소 저희 부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불평불만만 늘어놓으셨어요. 넓은 단독주택에서 편하게 살다가 좁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니 그럴만도 했죠. 여긴 집들은 왜 이렇게 다 닭장 같니? 갑갑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진다 얘. 그럼 창문을 좀 열어둘까요? 됐다. 그리고 따로 뭐 주방일 하는 아줌마는 안 쓰는 거야? 영준이 지금 사업도 잘 된다며. 말짱 거짓말이었니? 아니요 어머님, 그 일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주식 상장도 되는걸요? 근데 왜 아직도 이런 집에 사는데? 일하는 사람 하나 안 쓰고. 아직 저희 둘뿐인데 이것보다 더 큰 집은 사치다 싶어서요. 가정부 아주머니도 남편이 쓸까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됐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집에 들이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래서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는 거야. 예, 너랑 영준이는 큰애한테 돈 쓰는 법을 좀 배워야겠다. 아이, 부자가 되면 뭐래. 마음은 아직도 비빌대던 거짓대랑 달라진 게 없는데. 혀를 쯧쯧 차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내색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죠. 당연한 말이지만 시어머니는 함께 살기에 썩 좋은 동거인은 아니었어요. 매 끼니 새밥에 새국을 먹길 원하셨고요. 가져온 옷이나 신발 등이 전부 고가품이라 세탁기 같은 건 돌리지도 못하고 세탁소에 맡겨야 했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춘다고 맞췄는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나 봐요.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 언제 본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를 쫀다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해도 꼭 물어보라고 야단하셔서 늘상 형님이나 아주버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엔 두 사람도 지쳤는지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결국 남편 통해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전해 듣곤 했는데요. 이 서너 달이면 끝날 거라던 인테리어 공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네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어머님이 계속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살던 곳이 아니라 많이 불편하신가 봐. 그게 실은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형 사업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 그래서 그 집도 그냥 팔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안 그럼 회사가 도산할지도 모른대. 생각보다 아주버님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비록 그동안 저희가 아주버님한테 뭔가 받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한 식구다 보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요즘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집 당신이 나고 자란 집인데 이대로 팔면 당신도 아쉬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형한테 얘기해 봤는데 그 집은 이미 팔렸대. 대신 내가 형이랑 형수 그리고 어머니까지 같이 지낼 집을 좀 알아보려고. 또 형 사업 자금도 좀 보태주기로 했고. 어머니가 알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그래, 알겠어. 시어머니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나날이 히스테리만 부렸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주 외식을 한다든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온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죠. 일이 바쁜 와중에도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남편은 누가 뭐라 해도 효자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온 건 집안의 새 식구가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새 식구란 다름 아닌 형님과 제 임신이었죠. 공교롭게도 형님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졌는데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 의지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저와 형님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임신 축하 선물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값비싼 영양제와 금반지를 해주셨는데요. 몇 달 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땐 축하한다 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죠. 그게 못내 서운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돌아오는 명절에 차례상 준비 때문에 시어머니와 같이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어요. 그때도 형님은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면서 못 오고요. 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속옷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가판대에서 파는 묶음 팬티를 보더군요. 예, 그러고 보니 내가 여태 너 임신 축하 선물 하나 못 해줬구나. 곧 네 생일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팬티나 좀 사주랴? 임신해서 배 나와서 맞는 속옷이 없을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하는데도 굳이 가판대에서 커다란 팬티 몇 장을 골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줬어요.
3장에 10,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감사한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컸네요. 형님에게 줬던 선물을 몰랐으면 모를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과 형님 아기의 가치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와 금반지인데 저와 뱃속 아기의 가치는 10,000원짜리 시장 팬티처럼 느껴졌죠. 저한테야 늘 함부로 대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뱃속 손자에겐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집에 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알면 가슴 아파할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묻었더랬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차별은 계속됐어요. 형님이 전화로 뭐가 먹고 싶다 한마디만 하면 시장에서 장을 받아 주방에서 하루 왼종일 음식을 만드셨죠. 당시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차라리 형님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서 보내주면 안 되냐 애원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니? 임산부한테 밖에서 사는 음식을 뭘 믿고 먹여? 한창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봐야 할 텐데. 그리고 내가 뭐 만들어서 큰애만 주니? 너도 챙겨주잖아. 제가 입덧 때문에 한 입도 못 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시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요. 진짜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입던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유, 냄새가 나면 뭐 얼마나 난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 아이, 그럼 문 걸어 닫고 방 안에만 있든가. 금방 끝나니까 들어가 있어. 결국 저는 한여름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어요. 저희 부부방에는 에어컨도 없었기 때문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방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어찌나 가슴을 졸였던지 서러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임신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줬어요.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늘 집안 대를 이을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뜰듯이 기뻐하셨죠. 아유, 드디어 먼저 간 영감한테도 면목이 서겠구나. 아이고, 기특해. 하여간에 우리 영철이가 지 섹시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얘 큰애, 너 뭐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 없니? 있으면 말만 해. 뱃속 우리 장손이 먹고 싶다는데 뭔들 못 해줄까? 형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한시름 놨다 싶었어요. 그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도 은근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주셨거든요. 근데 형님이 이미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가졌으니 저는 그 의무에서 놓여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주 뒤, 저 역시 병원에서 뱃속 아기 성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직접적으로 성별을 알려주는 게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방을 꾸미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딸이란 얘기였죠. 남편도 저도 아들이든 딸이든 잘 낳아 키우자고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나 잠깐 고민하긴 했는데요. 이미 형님네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딸이어도 별로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죠. 병원 검진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니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반겨줬어요. 바로 아이 성별부터 물어보시더군요. 그래, 의사가 뭐라든 아들이라지? 저는 기대감에 반짝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어요. 그게 어머님, 딸이래요. 뭐? 계집애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세게 내리치셨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다다다 말을 쏟아내셨어요. 넌 어쩜 그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니?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바랬어? 너 처음 시집올 때 고졸에 없는 집 자식이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뭐라고 안 하고 받아줬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낳아줘야지. 무슨 낯짝으로 계집애를 베고도 실실 웃으면서 들어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했다고? 어머님, 그치만 이미 형님네는 아들이고 저흰 아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기집애를 낳아서 어디다 쓰게? 내가 너 옛날에 나한테 대들면서 따박따박 따지고 들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심보가 못돼 처먹었으니 삼신할매가 기집애를 점지해준 거 아니야? 저는 충격과 고통으로 몸을 덜덜 떨었어요. 그런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손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나 시어머니를 떠밀어 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도 아이 성별을 알렸는데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아니, 난 그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요. 적반하장으로 눈썹을 치켜들며 언성을 높였죠. 아니 얘가 근데 어디 지 애미를 떠밀고 목소리를 높여? 어머님이 먼저 이 사람 몸에 손 댔잖아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얘 뱃속에 있는 게 기집애라잖아. 우리 땐 뱃속에 있는 게 기집애면 죄인처럼 쥐 죽은 듯이 지냈어. 시부모가 물잔을 던지든 욕을 하든 꼭 참았다고. 근데 얘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그때도 잘못된 행동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인데 뱃속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어디서 지 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요즘 사업 좀 잘 된다고 네가 형처럼 뭐 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넌 너희 형 발끝도 못 쫓아가니까. 어머니는 옛날부터 늘 그랬죠. 이상할 정도로 저랑 형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전 제가 진짜로 형 발끝도 못 쫓아가는 한심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고 알았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어머니가 그 가능성을 다 짓밟았다는 거. 웃기고 있네. 네가 못난 걸 어디 내 탓을 하려고 해? 이젠 정말 끝이에요. 전 오늘부로 더는 어머니를 제 어머니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랑 어머니랑 진짜 모자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제 눈도 커다래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모자 사이가 아니라니? 나도 최근에 작은아버지 통해서 알게 됐어. 몰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더라고. 난 전초소생이고. 어머니, 아니 이 여자가 나중에 재혼하면서 전 남편하고 낳았던 형을 데리고 온 거지. 즉 어머니도 형도 나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거야. 그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혼자 부들부들 떨더니만 갑자기 휙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참나, 누가 연근차고 하면 무서울 줄 알아? 그동안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괘씸한 놈. 차라리 잘 됐구나. 이제 더는 너네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그동안 내 아들 두고 너네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돈을 벌면 뭘 해. 거지처럼 살던 버릇 못 버리고 구질구질하게 구는데. 나 지금 당장 영철이한테 갈 거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자 아들이 팔짱을 끼면서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었어요. 그래요. 어디 뜻대로 해보세요. 과연 형이랑 형수가 어머니를, 아니 당신을 받아줄진 모르겠지만요. 아니다. 아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더니만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아주버님네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집을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 전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안 끝나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저 씩씩대면서 아주버님에게 저희의 만행을 일러바칠 생각만 하고 있었죠. 남편은 아주버님네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왔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화 한 번 낼 줄 모르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잠시 후 아주버님과 형수가 달려나왔어요.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영준아, 이게 뭔 일이야? 아직 이사 가려면 일주일 더 있어야 한다며. 근데 어머니가 더는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해서 말이야. 나도 더는 어머니를 참아줄 수가 없네. 형도 알았지? 내가 어머니 친자식 아닌 거. 아니 너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그동안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내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니다. 그걸 알고 나서도 어쨌든 키워준 정이 있으니 자식된 도리는 다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딸 가졌다고 함부로 하는 걸 보고는 더는 못 참겠더라. 내 진짜 가족은 내 처자식인데 내가 지켜야지. 그러자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면서 아주버님 쪽으로 다가왔어요. 영철아, 됐으니까 더는 얘네들 말 들을 거 없다. 인테리어 공사 안 끝났으면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면 되지. 나도 경우를 아는 사람인데 사돈댁에서 신세 질 생각은 없어. 그러자 아주버님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아유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실은 그 집 팔았어요. 이번에 새로 해외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물량 뺄 돈이 부족해서요. 뭐? 아니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결정했단 말이야?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자기가 끼고 돌던 아주버님이 그랬다고 하니 더 뭐라 말은 못하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득이양양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나라 잃은 사람처럼 변했지만요. 그럼 카드는 줄 수 있는 거지? 나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네가 내 집을 나랑 상의도 없이 팔았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머니도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대신 영준이가 따로 집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뭐? 영준이가? 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어머니가 영준이랑 재수씨한테 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둘째네 얘기할 때마다 너네도 신나게 맞장구 쳤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러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저희 눈치를 보더니 얼른 손을 내줬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둘째네 욕할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자세히 보니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눈을 찡긋하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그런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가슴을 쳤죠. 아니 네가 대체 언제? 둘째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어? 집에 뭐 화장실 수도 고장났을 때나 전구 갈아야 할 때도 돈 쓰지 말고 그냥 둘째 데려다 쓰라고 한 것도 너잖니. 뭣도 없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 한다면서. 그리고 둘째 결혼할 때 너 뒤에서 뭐라고 했니? 꼭지같이 밑바닥 인생 사는 여자를 짝으로 데려왔다고. 하여간에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면서 비웃었잖아. 내가 제사 때 전부 치는 거나 장 보는 거 다 둘째네만 시킨 것도 네가 시켜선데 이제 와서 무슨 내 잘못으로 몰아가?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래요? 시어머니의 폭로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물들었어요. 당황한 아주버님이 얼른 남편 쪽으로 다가왔죠. 아니 영준아,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다고. 형 믿지? 개자식. 됐으니까 이 더러운 손 치워! 뭐? 너 지금 형한테 개자식이라고 한 거냐? 아무리 화가 나도 위아래는 지켜야지 이 자식아!
웃기고 있네. 친형제도 아닌데 위아래가 어딨다고?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형은 늘 말로만 날 위하는 척했지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형이 사업 한창 잘 될 때 나 용돈 한 번을 줘봤어. 결혼할 때 형이 받아간 만큼 토해내기를 했어. 내가 그걸 다 모를 줄 알아? 그래서 형이 그렇게 형 회사 오라고 했을 때도 됐다고 했던 거야. 싼 값에 부려먹으면서 단물만 쪽쪽 빨아낼 걸 다 알았거든. 그러자 아주버님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네가 안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망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냐? 뭐? 내가 안 도와줘서 망한 거라고? 그래 이 새끼야. 애초에 우리 회사 네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내가 너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한 건 도와달라는 내 나름의 신호였어.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따로 네 회사를 차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파산 직전이야. 이번에 해외 거래 못하면 그냥 끝이라고. 끝! 그렇게만 돼봐.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아? 난 평생 네 위에 있었고 넌 평생 내 밑에 있던 버러지야. 근데 고작 이번 사업 하나 잘 됐다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둥 집을 사주겠다는 둥 유세를 따라? 그게 형한텐 유세로 보였어?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정말 선의로 나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그동안 나랑 어머니가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냥 너도 평생 네 위에 있던 나한테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 주제 어디서 끝까지 착한 척이야. 형 진짜 단단히 꼬인 사람이구나. 그래, 그게 유세로 보인다면 됐다. 전부 다 없었던 일로 할게. 제가 알던 아주버님은 늘 여유롭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열등감 덩어리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조종해 알게 모르게 남편을 괴롭힌 것도 다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만 가자 여보. 남편은 그대로 절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재빨리 그런 남편을 붙잡았죠. 형이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이 자식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씩씩대는 폼이 정말 이대로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끼어들어서 말렸어요. 아주버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네? 지금은 너무 흥분했어요. 어디 고졸주제 끼어들어! 내가 너한테 재수씨 한다고 네가 정말 나랑 어울릴 군번이라고 생각해? 애미애비가 치킨이나 튀기는 장사꾼 주제 어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는 아주버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의 행동이 더 빨랐죠. 남편은 저를 자기 뒤로 보낸 다음 바로 아주버님의 얼굴로 주먹을 날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대로 억소리를 내면서 뒤로 날아갔고요. 사지를 덜덜 떨다가 오줌을 지렸죠. 형수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저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뒤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주기로 했던 집을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에 투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 것도 전부 백지화시켰죠. 그러자 며칠 뒤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 왜 돈 안 보내? 우리 사업자금 보내주기로 했잖아. 그때 내 주먹에 맞고 나가 떨어지느라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형이 유세 떨지 말라며. 그래서 유세 안 떨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이 자식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나 그래도 네 하나뿐인 형이야. 하나뿐인 형?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야. 이거 왜 이래? 이 자식이 정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어머니라도 다시 데려가. 지금 처갓집에서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어머니까지 같이 있어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알아? 어머니 지랄 맞을 성격 알잖아. 다른 친척들도 절대 안 데려간다 그러고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것도 내 할 바 아니지. 내 엄마 아니잖아. 이 자식이. 그래도 법적으로는 네 엄마야. 형 유류분 청구 소송 걸리고 싶어? 뭐?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안 받는 조건으로 어머니 노후는 형이 책임지기로 했잖아. 난 할 만큼 했어. 더는 의무 없다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해서 돈 내놔라, 어머니 책임져라 얘기하기만 해. 그땐 유류분 청구 소송 걸어서 형이 사업자금으로 날린 우리 아버지 돈 다 받아낼 테니까. 영준아, 너 진짜 왜 이래? 너 이렇게까지 악독한 놈 아니었잖아. 형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어? 아, 나 지금 안 그래도 죽겠다.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어머니는 계속 히스테리만 부리고 네 형수도 이혼하자고 난리야. 제발 사람 좀 살려주라.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형이 또 유세 떤다고 그러면 어떡해. 난 형이 내 유세에 마음 다칠까봐 그러는 것뿐이라고. 형 말처럼 형은 늘 내 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힘내. 야, 너 지금 나 비꼬는 거지? 그치? 그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네. 이 자식이 근데 진짜 뭐 화내면 어쩔 건데?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알아.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막말했던 거 생각하면 한 대만 때린 게 후회되니까. 내 주먹 맛은 형도 알지? 옆에서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를 무시할 땐 잠자코 있던 사람이 저와 뱃속아기를 건드리자 단단히 돌아버렸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인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어요. 얘야, 둘째 며느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 영준이가 우리 말은 듣질 않는데 그래도 네 말은 들을 거 아니니? 제발 네가 말 좀 잘해다오. 아, 이대로는 영철이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아, 그럼 난 갈 곳도 없어져. 글쎄요, 전 그럴 마음이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아니,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동안 영준이 키운 게 누군데? 이제 영준이 성공하니까 그 득을 너 혼자서만 보겠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고 저한테 마구 화를 냈어요. 그 꼴에 기가 막혀 절로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그이 성공하는데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아주버님보다 더 성공할까 두려워서 찍어 누르기 바빴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제 덕도 있어요.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려면 일단 그 사람이 오리가 아닌 백조 새끼라는 걸 알아보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얘가 갑자기 무슨 백조가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짓거려? 못 알아들으셨으면 됐고요. 이만 돌아가세요.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너 어쩜 애가 이렇게 악독하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네 하나뿐인 애민데 이렇게 쉽게 부모를 버리려고 해? 애초에 어머님이 저희를 먼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라고 어떻게 어머님을 부모로 보시겠어요? 저희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더는 쓸데없는 고집 그만 피우시고 돌아가세요.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하고 집 구해주고 돈도 구해주고 그래야 돼요? 도대체 누가 거진지 모르겠네. 그 뒤로 아주버님네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빚만 잔뜩 떠안고 형수와 이혼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답시고 빚만 잔뜩 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집도 절도 없이 전국을 떠돌고 있죠. 시어머니는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최근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자기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남편이 뭔가를 조금만 잘해도 바로 둘이서 눈치를 줬다고 하더군요. 내가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
형은 입상인가 장려상에 그쳤는데 말이야. 형도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그림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수상하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눈치를 줬어. 어머니도 그걸 알고 나한테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공부나 하라고 했지. 생각해보면 매사 그런 식이었어. 내가 형보다 조금만 앞서가는 게 있어도 바로 형 기분이 안 좋아졌고 엄마도 형의 눈치만 보면서 괜히 나한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지. 난 그게 싫어서 뭐든 그냥 중간만 하자, 절대 형보다 잘하진 말자 했던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편과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는 지금 예쁜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린 채 잘 살고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니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